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경합주인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 후보가 대선 후보들보다 더 주목받는 아침입니다. 부지사인 마크 라빈슨 주지사 후보가 포르노 사이트에서 자신을 흑인 나치라고 묘사하고 노예제를 옹호하는 글을 썼다는 폭로 때문입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부정하지만 공화당 내에서조차 그와 거리두기를 합니다. 인터뷰를 한 팍스의 스타 제시 워럴스는 인터뷰를 하고서도 모른다고 발뺌을 했고 트럼프 후보에게 아주 중대한 이슈가 됐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자신이 선거에서 지면 주이시 때문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본인은 이스라엘에 잘해줬는데 주이시 피플이 민주당에 투표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카멜라 해리스 후보는 오프라 윈프리와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낙태와 총기 이슈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오하이오 주지사입니다. 트럼프와 벤스가 묘사하는 스프링필드를 전 보지 못했습니다. 공화당인 오하이오 주지사가 IT 이민자들이 애완동물을 먹어치운다는 공화당 대선 후보팀의 루머 퍼뜨리기가 위협에 이르자 뉴욕타임즈에 보낸 기고문 제목입니다. 잡지 뉴욕의 워싱턴 특파원이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와 남녀관계라고 밝히고 휴직했습니다. 휴직당했습니다. 최근 트럼프 후보를 공식 지지한 케네디 주니어는 유부남입니다. 선거 전후의 각종 폭력과 공격을 걱정하는 선거 관할 구역이 방탄유리, 패닉 버튼 등으로 무장합니다. 민주당에 속한 미국인들은 선거 이후의 정치 폭력을 우려해서 총기 구입이 늘어났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비퍼 휴대폰 공격에 대해 헤즈볼라 리더가 보복할 것을 다짐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이 연설이 끝나고 몇 시간 만에 이스라엘은 헤즈볼라 가자 전쟁이 시작된 지난 10월 이후에 가장 큰 규모로 공습을 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헤즈볼라 사령관도 숨졌습니다. 유방 축소 수술을 받는 미국의 젊은 여성들이 크게 늘어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거의 1년 만에 처음으로 장관회의, 내각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중요하게 보이는 게 항상 이제 사진이잖아요. 사진으로 보면은 왼편과 오른편에 국무장관과 국방장관, 이제 이런 장관들이 가장 이제 중요한 그런 인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질문을 받고 있는데 아마 이 질문도 미리 뭐 예정됐었던 질문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거의 1년 동안 장관 회의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뭔가 대통령이 그런 회의를 하고 싶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던 것이고, 이제는 이제 거의 그 임기가 끝날 시점에 이 같은 그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그러니까 그 사이에 거의 1년 동안 장관들도 대통령을 자세히 오랜 동안 뭐 1분, 2분 이런 거 말고요, 보지 못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그 정신적인 건강 상태나 노화 같은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뭐 이런 점들도 지금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민주당에 나쁠 수도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장관 회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본인의 그 임기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건데, 마무리하면서 바이든 대통령도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점도 있을 테고요. 특히 경제 부분에 대해서 어떤 투어 같은 것을 한다고 하던데, 이러한 것들이 그 해리스 후보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 왜냐하면 최근에 경제와 국경이라는 정말 강한 이슈를 트럼프 후보가 가지고도 이것으로 때리지 못하고 해리스 후보의 개인적인 공격을 하는데 시간을 허비한다던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슈를 많이 드러내지 못했는데, 그건 이제 공화당의 전략가 칼 로브가 어제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에서 강하게 지적한 점입니다.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요. 그래서 막상 또 경제 같은 것을 공격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자율이 내려가고
사람들의 그 경제에 대한 마음, 안심 같은 것들이 생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카멜라 해리스에 대해서 국경 문제라든가 경제 문제에 대해서 전에는 도저히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러다가 이 카멜라 해리스의 그 능력도 괜찮을 것도 같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니 뭐니 해도 경제와 국경 이민 이슈는 트럼프지 무슨 해리스가 뭘 하겠어? 하던 그 같은 기류가 이제 변하기 시작한 시점이기 때문에 트럼프 후보로서는 이제 50일도 남지 않았으니까 굉장히 지금 그 중요한데, 여기에 또 바이든 대통령이 나서서 많은 본인의 레가시를 정리한다고 하면서 뭐 기자회견하고 어떤 투어를 하고 또 뭐 말실수, 어제도 말실수했던데요. 말실수하고 하면은 해리스 후보에게는 감점이 될 수 있는 거죠. 가만히 있어주는 게 해리스 후보에게는 지금 그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크게 도와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화면에 보이길래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에서 거의 모든 주요 매체가 이 내용을 탑뉴스로 다룹니다. 영국 신문 가디언을 보더라도요, 일면 전체적으로 다 통틀어서 이 사람을 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뭐 저도 익숙하지 않고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부지사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마크 라빈슨이라는 이 부지사가 세계적인 뉴스메이커가 됐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는 경합주 맞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노스캐롤라이나주를 이긴다는 가정 아래 펜실베니아주가 중요한 겁니다. 노스캐롤라이나를 지면 조지아에서 이겨도 이게 별로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노스캐롤라이나는 당연히 2016년과 2020년도에 트럼프 후보가 이겼기 때문에 여길 이긴다고 하고, 가장 간단하게 트럼프 후보가 백악관에 들어가는 방법은 조지아주 이기고 펜실베니아주 이기고 그럼 끝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트럼프 후보가 굉장히 강하게 지지했었던 이 주지사 후보가 그것도 엄청난 말들을 포르노 사이트에 쏟아놓은 것이,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지금 뭐 폴리티코라든가 CNN이라든가 이런 데서 다 그 사이트에 이메일과 뭐 본인 확인 같은 것을 하고 하는 거니까 거의 확실한 것처럼 보입니다. 확실한 거죠. 이 정도 되면은. 그래서 이게 트럼프 후보가 지지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일 수도 있고, 또 노스캐롤라이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선거 관심이 없어지면 공화당은 좀 마이너스가 나잖아요. 그런 면에서 무척 중요합니다. 물론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주지사가 공화당이 되느냐 민주당이 되느냐, 지금 민주당의 검찰총장이 될 확률이 거의죠. 뭐 이 사람이 그다지 뭐 인기가 많았었던 사람도 아닙니다. 마크 라빈슨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완전히 트럼프 후보에게 아킬레스건이 하루 이틀 사이에 돼버렸는데, 공화당에서 사임해라 하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미 그건 끝난 얘기입니다. 어제가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그 사퇴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투표용지에 이름이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퇴를 할 수 있는 날이었거든요. 중간에 사퇴한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11월까지 in any time 그의 이름은 투표용지에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의 포르노 사이트 한 개도 아닙니다. 뭐 애슐리 메디슨, 또 누드 아프리카, 이 사람이 아프리칸 아메리칸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인종차별적이고 성차별적인 글 같은 것을 올렸는데, 이런 사이트를 방문한다는 자체가, 이런 사이트들은 보통 이제 유부남들이 성적인 뭔가를 딱 연결시키기 위해서 방문하는, 불륜을 찾는 사람들이 방문하는 사이트다, 이렇게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 같은 거 다 확인이 됐고요. 너무 선정적이기 때문에 일부만 공개를 한다. 이 폴리티코나 CNN 방송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게 가장 점잖다는 거예요. 짐에서 여성들을 막 힐끗힐끗 쳐다보는 거, 막 그런 때 환상, 뭐 성적 흥분,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본인을 흑인 낯지다 나는. 노예제 나쁘지 않다. 다시 노예제가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걸, 소녀 포르노 보는 것을 좋아한다.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는 워싱턴의 모든 일을 나는 히틀러에게 맡기겠어. 실제로 총격 사건에 대해서도 히틀러를 인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이게 이제 본인은 부정을 하지만 다른 곳에서 그동안 말해왔었던 것과 비슷한 겁니다. 이 마크 라빈슨이라는 주지사에 출마하는 공화당의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부지사가 아돌프 히틀러의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인용을 하면서, 그건 트럼프 후보가 마찬가지로 이민자가 미국에 뭐 독을 뿌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히틀러가 뭐 유대인이 그렇게 한다 뭐 이런 것과 비슷한 거잖아요. 이 사람도 똑같다는 겁니다. 3월 달에 트럼프 후보가 너무너무 열렬히 이 사람을 지지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스테로이드가 있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보다 더 훌륭하다. 이런 말들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후보 측에서는 당연히 이 사람이 사퇴해 주기를 원하지만 본인은 아직까지는 사퇴하지 않는다고 했고, 아돌프 히틀러에 대해서는 기독교의 여러 가지 그를 뭐 찬양한다던가 이런 비슷한 언급이 있었고, 총기 사건이 학교에서 많이 일어나는 원인이 기독교에 대한 가르침이 부족해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고요. 어제 이제 이게 오후에, 뭐 오전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방송이 끝나고 나서 많이 보도가 되기 시작했던데, 그러니까 팍스에서 요즘 뭐 가장 유명하죠. 어떤 때 셔네니티보다도. 제시 워러스가 터커 칼슨 뒤에 이제 나온 그 젊은 그 진행자가 하는 말이, 나는 저 사람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아니 본인이 인터뷰한 사람을 기억을 못합니까? 10년 전에 인터뷰한 것도 아니고 올해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데, 이건 이제 그 정도로 제시 워러스가 거짓말도 잘한다. 이것과 함께 그만큼 뭔가 가깝다. 저 사람을 내 방송에 출연을 시켰어. 마구마구 얘기를 하게 했어. 하는 것을 피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 사람을 지지했었던 많은 공화당조차도 본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난 그런 적이 없다고 하니까 그럼 아니라는 것을 증명을 해라 하는데, 이 시간은 끝난 것 같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이제 그 주지사는 조지 스타인이라는 민주당의 검찰총장이 이길 가능성이 이로써 그 상당히 높아졌고요. 공화당은 지금 라빈슨, 그 마크 라빈슨에 갇힌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그쪽 지역에서 발행되는 신문이요. 롤리 뉴스 앤 업저버라는 신문에 보니까 표현이 그렇습니다. 공화당이 라빈슨에 갇혔다. 그리고 트럼프 후보도 조금 곤란하게 됐다. 유권자가 이 결정적인 꼭 이겨야지만 되는 트럼프 후보로서는, 그리고 심지어 요즘은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카멜라 해리스 후보가 이거 이겨볼 만하다, 해볼 만하다 하는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 본인이 지지한 사람이 그랬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뭐 투표율이 떨어지면 투표율은 공화당이 높으니까 여러 가지. 그리고 2016년도에 이긴 것보다 트럼프 후보가 2020년도에는 뭐 거의 간신히 보다는 조금 더 넉넉하게 그렇게 이겼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비슷하거나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이미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오차 범위 안에서 이 카멜라 해리스가 이긴다 하는 여론도 나오고 있던데, 그러면 이제 트럼프 후보에게는 좋은 점은 아니에요. 과연 이 이슈가 트럼프에 관한 직접적인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모르지만, 굉장히 선거가 빠듯할 때는 뭐 작은 것이라도 다 잡아야지 되는데 지금 여기서 하나가 구멍이 터져버렸습니다. 트럼프 후보는요. 그리고 또 트럼프 후보가 또 어제 한 이 얘기, 주이시 아주 보수적인 그 주이시 어떤 이스라엘 아메리칸 카운슬에서 어제 이제 연설을 했는데, 굉장히 어제는 또 다른 때 연설보다 뭐 아주 얼굴이 굳어 있었다고도 할까요? 진지하게 연설을 하면서, 아니 내가 주이시들에게 그렇게 많은 일을 이스라엘에 해줬는데 왜 주이시는 민주당에게 투표를 하는 거야? 그들의 적에게 투표를 하면 선거에서 내가 지면은 이 주이시 피플들이 상당한 책임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대우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무슨 텔라비브로, 다른 나라가 안 하는데 무슨 뭐 텔라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뭐를 옮겨주고 뭐 대사관을 옮겨주고 얼마나 잘해주고 또 잘해줬는데 그러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40%만이 나를 지지하면 나는 안 된다. 그런데 그럼 60%를 카멜라 해리스 아주 나쁜 민주당이라고 했어요. 지지한단 말이야 하는데 이것도 아닙니다. 온갖 군데의 숫자에는 다 과장을 붙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계에서 한 25% 정도 트럼프 후보에게 투표한다고 이제 대체적으로 지금 추산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척 슈머가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고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이스라엘이 하도 비난을 받으니까 국제사회에서, 이건 이제 레바논에 관한 게 아닙니다. 팔레스타인 그 주민들을 공격하고 공습하고 한다고. 그러니까 척 슈머가 주이시잖아요. 미국에서 가장 이 정치적으로 이 포지션이 높은 주이시가 척 슈머입니다. 그리고 척 슈머가 엄청난 주이시예요.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는 사람이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다간 국제사회에서 고립된다.
살살해야지 된다. 이거 뭔가를 이거 방향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어제도 척 슈머가 무슨 뭐 하마스라고 하던가요? 척 슈머를 마구 그 비난을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그 후원을 해야지 된다. 트럼프. Chuck Schumer is a Palestinian. Who would have thought that was going to happen? What the hell happened to him? I saw him the other day. 네, 왜 아니 도대체 척 슈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서 척 슈머가 팔레스타인 사람이 돼버렸어? 사람들이 웃죠. 이거 그냥 웃고 넘어가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계속 이 트럼프 후보는 딱딱한 얼굴로 나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데 하다가 결국은 척 슈머가 하마스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이 말씀은 어제 그 칼로브가 쓴 것처럼 트럼프 후보가 이런 것들보다는 누구를 공격하는 것보다는 정책에 집중을 하는 게 훨씬 낫다. 왜냐하면 선거에서 세 가지 요소를 그 칼로브가 지적을 하는데 돈, 또 안건, 이슈, 시간인데 이 앞에 두 가지는 후보가 잘하면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간은 만들 수가 없어요. 트럼프에게나 해리스에게나 너무 중요한데 이때 이슈를 멀리하고 계속 뭐 IT 뭐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왔는데 불법 체류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애완동물을 먹는다 이런 얘기를 해서는 지금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에 비해서 카멜라 해리스는 조금 그 현명한 그 선거 캠페인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언론에서 욕을 먹더라도 실수를 내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더 나쁘니까 지금 웬만하면은 사람들이 자신을 잘 모르니까 이렇게 자신을 알리는 그런 것만 하고 언론 인터뷰를 개별적으로 아무 때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책만 가지고 가죠. 어제 오프라 윈프리와의 그 스트리밍 그 쇼도 한 90분 정도 했는데 이것도 상당히 그 기획된 연출된 겁니다. 오프라 윈프리 쇼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사람들을 초대하고 방청객이 있고 또 중간중간 유명한 연예인 뭐 줄리아 로버츠라든가 메릴 스트립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뭐 카멜라 해리스에게 질문도 하고 그리고는 어제의 이슈는 딱 보니까 총기하고 낙태였습니다. 왜냐? 오늘 조지아주를 다시 가잖아요. 조지아주도 지금 트럼프가 이긴다 하는 여론도 있고 해리스가 이긴다 하는 여론도 있으니까 판을 까는 겁니다. 이길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지아주에를 또 가겠죠. 그럼 조지아주에서 조지아주의 아주 심각한 낙태법 때문에 딸이 숨진 그 어머니가 어제 오프라 윈프리와 카멜라 해리스 같이 나와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12살 때 스텝파더에게 강간을 당해서 임신을 했었던 소녀. 이 소녀는 지금은 이제 소녀보단 조금 컸지만 여전히 소녀입니다. 카멜라 해리스의 선거 캠페인에도 나오는데 어제는 이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텍사스주 그 아팔라치 하이스쿨 이건 몇 주일 지나지 않았는데 하도 이슈가 많으니까 다 덮여졌어요. 하이스쿨에서의 총격 사건 14살 용의자가 일으킨 그 총격 사건에서 총에 맞은 10대도 어제 나왔거든요. 뭘 얘기를 하는 거겠어요. 총기 문제에 대해서는 나도 팀 월스도 뭐 총기 소지자다. 만약에 우리 집에 누군가가 들어오면 내 총에 맞을 거야 하다가 또 막 그 특유의 웃는 것 있죠. 웃으면서 내가 이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우리 스태프들이 하겠지 뭐 어떻게 처리하겠지. 이게 이제 딱딱한 정치 인터뷰가 아니니까 그렇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막 웃으면서 요즘 카멜라 해리스가 웃으면서 뭐 얘기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술 취했다라는 거 나오고 막 이러던데 그거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어제도 보면은 보통 사람보다 많이 웃어요. 특별하게 웃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쩌면 캐릭터인 것 같아요. 카멜라 해리스가 웃음이 많고 좀 뭐 말하자면 좀 그 메릴리한 뭐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어제 그 인터뷰할 때도 쭉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조지아주에서 낙태 이게 안 돼서 숨진 28살의 그 어머니가 나와서 열심히 그 얘기를 했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트럼프 후보가 뭐 여러 가지를 비난을 하지만 일일이 대응하지 않잖아요. 대응하면 거기에 시간을 쓰다 보면 말려 들어가고 이게 이제 검사의 어떤 계산인 것 같습니다. 미끼에 걸려들지 않겠다. 트럼프는 토론에서 다 걸려들었지만 걸려들지 않겠다면서 우리의 길을 가겠다. 지금은 카멜라 해리스와 그 팀 월즈가 서로 같이 그 선거 유세가 아니라 그 뭐죠? 인터뷰를 하고 난 뒤에는 따로따로 행동을 하거든요. 강점을 살려서 서로 잘할 수 있는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고
또 그 선거 그 광고하는 것을 보면은 해리스 후보가 굉장히 젊은 사람들에게 집중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인스타그램하고 페이스북 광고하는 거 보면 20대 1입니다. 물론 돈도 해리스 후보가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돈에서 쓰는 것을 보면은 여기 온라인 광고에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이제 그 비중을 두고 있구나 하면서 이제 해리스 후보는 오늘 다시 조지아주로 가서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 뭐 그다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후보 측은 본인이 2번이나 이제 그 암살 시도의 피해자가 된 게 이 민주당에서 자꾸만 민주주의의 어떤 위협이라고 하니까 그런다 했지만 해리스 들어오고 나서 weird, 이상하다 했지 민주주의의 위협이라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이 사안과 연결해서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나 지금 이렇게 보더라도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하나의 여론조사를 보고 또 뉴스로 들으시면 이거 트럼프가 이긴대, 해리스가 이긴대 하는데 전반적으로 쭉 보면은요. 그것도 뭐 이상한 여론조사, 라스무센 같은데 이런 데 빼고요. 왜냐하면 라스무센은 그냥 작정하고 이 다른 그 여론조사 결과와는 무관하게 그냥 무조건 항상 트럼프가 이긴다로 나오기 때문에 뭐 538이라든가 네이트 실버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아예 제쳤습니다. 이 네이트 실버라는 사람이 538을 만들어서 굉장히 평판이 좋았고 그게 지금은 이제 ABC로 넘어가고 본인은 또 다른 걸 하거든요. 이 네이트 실버라는 사람이 포커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세계 이벤트에 대해서 딱 그 예측하고 하는 것을 하는데 절대로 이런 데서는 무슨 뭐 이코노미스트 아니면 뭐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조차도 이 라스무센 같은 데는 쳐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빼고 다른 여론조사 기구를 쭉 합쳐보면은 트럼프가 이기기도 하고 해리스가 이기기도 한다. 추세는 약간 해리스 쪽이긴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알 수도 없고 아직 날짜가 50일은 아니지만 뭐 40 며칠 남았잖아요.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렇게 오늘 노스캐롤라이나의 주지사에 출마한 부지사처럼 이 같은 이슈가 민주당에서 또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고 바이든 대통령이 전국 투어를 하고 다니다가 어떠한 그 돌뿌리를 그 카밀라 해리스에게 넘겨줄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누가 대통령이 될지 누가 더 유리하다고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이 조금 경솔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융자 홈에큐리 라인업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잘하는 융자나라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제 트럼프 후보가 이 마크 라빈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 후보에게 마틴 루터킹 주니어보다도 더 낫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것이 지금 뭐 진보 매체에서는 특히 진보 방송에서는 계속 되풀이돼서 이제 음성까지 실어서 그와 트럼프가 같이 뭐 연단에 있는 이런 것까지 많이 보여주는데요. 트럼프 후보가 내일인가요? 내일 노스캐롤라이나주를 방문을 할 겁니다. 그때 직접 방문해서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어떻게 이제 거리두기를 하는지, 아니면 확실하게 잘라내기를 하는지, 이런 것은 조금 봐야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조금, 이건 크게 어려울까요?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이제 시작된 거니까. 로버트 프란시스 케네디 주니어가 트럼프를 지지를 했었을 때 뭐 굉장한 영향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들으신 분들도 계시고 별 영향이 없다라고 보도하는 것을 믿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영향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또 스캔들이 터졌는데 로버트 프란시스 케네디 주니어의 와이프가 유명한 영화 배우잖아요. 그런데 잡지 뉴욕이라는 잡지가 굉장히 좋은 잡지입니다. 문화에서도 강하고요. 정치도 엄청 강하거든요. 그 잡지 뉴욕의 워싱턴 특파원이 결국은 시인을 한 거예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와 관계가 있었다. 그러면서도 또 구태여 육체적인 관계는 아니라고 강조를 합니다. 한 뭐 1년은 조금 안 되게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에 관계를 끝냈다 하니까 이게 얼마 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최근에 막 글에 안에 뭐 회사에서 막 얘기가 있었겠죠. 서로 8월 달에 관계를 끝냈다. 이 관계가 드러나고 나서 결국은 본인이 시인을 했기 때문에 잡지 그 뉴욕에서는 휴직 조치를 당한 거죠. 그런데도 또 로버트 프란시스 케네디는 딱 한 번 만났다. 이거는 그 대변인 측에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 이상 인터뷰를 안 합니다. 딱 한 번 만났는데 그것도 그 특파원이 기사를 쓴다고 만나자고 해서 딱 한 번 만나. 이 거짓말이거든요. 왜냐하면 기사를 많이 썼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이게 이슈가 되는 겁니다. 그 올리비아 너츠라는 스타일 좋은 그 기자분이에요. 이분이 그렇게 될 경우는 그 잡지 뉴욕에서는 이게 미국의 언론을 보여주는데 이해상충이잖아요. 그리고 이 잡지 뉴욕이라는 아주 그냥 그 타이틀도 커버도 멋져요. 이 아주 필기체로 멋지게 뉴욕이라는 글자를 또 그렇게 예쁘게 쓸 수도 있구나. 물론 뉴요커라는 잡지가 또 따로 있잖아요. 또 엄청 좋은 잡지. 그 잡지도 약간 근데 조금 더 표준스럽게 그리고 뉴욕이 조금 더 가늘게 너무너무 멋진 잡지에 아주 멋진 기사 심층 보도 많이 했습니다. 이 올리비아 누치라는 사람이. 그래서 제가 멋지다 스타일 있다 한 것은 그 기사가 멋지다 스타일 있다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겉모양도 멋지고 스타일이 있지만요. 케네디 대변인이 얘기한 게 딱 한 번 만났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이 올리비아 누치 기자는 2023년도 12월에 관계가 시작했고 11월 달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에 관한 기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 끝났다. 결코 육체적인 관계는 아니었지만 미국 사람 만남 8개월의 만남에서 9개월의 만남인가요? 이해상충의 소지를 막기 위해서 내가 그거를 공개를 했었어야지 되는데 후회한다. 공개를 해요? 뭐 제가 이 너츠의 결혼 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뭐 아이도 있고 와이프도 있고 그 와이프가 이번에 트럼프 그 후보를 공식 지지한다는 것에 굉장히 반대를 했었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아무튼 이 잡지 그 뉴욕도 우리가 알았다면 이것을 조치를 했을 텐데 그래서 이제 그는 휴직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동안 그 잡지 뉴욕에서 기사를 많이 썼으니까는요. 워싱턴의 특파원이니까 중간중간 직접적으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에 관한 기사도 썼고 그런데 어떻게 한 번 만났다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코테이션도 썼을 테고 그런데도 기사에서 부정확하다거나 어떤 그 편향적인 것은 없었다. 그리고 제3자의 검토가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워싱턴 특파원은 2017년부터 뉴욕 잡지 매거진 뉴욕에서 일을 했었고요. 2023년도 11월 달에 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에 대해서 기사를 썼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케네디가 미국 대선을 뒤집을 잠재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3월 달에 뭐 미국 이 기자들은 서로 막 이 매체에 인터뷰도 하고 저 매체에 인터뷰도 하고 하잖아요. 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로스앤젤레스의 방송국이 라디오 방송국이 3군데가 있어요. 3군데에 있는 제가 다른 2군데 방송국에 나가서 인터뷰도 하고 다른 2군데 방송국의 방송 진행자들이 제 프로그램에 나와서 인터뷰도 하고 미국은 이게 너무 흔한 일입니다. 너무 흔해서 그래서 이제 그 매거진 뉴욕의 워싱턴 특파원으로서 뉴욕타임즈와 3월 달에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때도 3월 달이면 불과 얼마 전이죠. 2024년도 선거는 3파전이 될 것이다. 이게 해리스가 아니죠. 그 당시에는 바이든, 트럼프,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3파전이 될 텐데 언론 매체에서 그 로버트 프란시스 케네디를 진정한 어떤 그 경쟁자로 다루기를 꺼려한다. 왜냐하면 그가 백신에 대해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백신 반대하는 사람을 이렇게 딱 그 같은 레벨에 놓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무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힘이 있을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봤던 전문가는 많죠. 그렇지만 그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3파전으로 본 사람은 없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출마를 선언하고 나서 제일 지지율이 높았던 때가 16%입니다. 그때가 피크였죠. 그리고 그때는 이제 바이든이 존재했을 때고 그 이후에 지금은 뭐 엄청 떨어졌고 지금은 이제 본인이 후보도 안 한다고 했으니까 트럼프를 지지할 만한 그런 시점에 한 5%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5%이거나 5% 약간 아래 이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가장 최근의 기사는 9월 달에 이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트럼프를 공식적으로 지지한 이후가 되겠는데요. 9월 달 뭐 지금 20일이니까요. 9월 달에 마랄라고로 가서 트럼프 후보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일일 수는 없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제 미국 신문 가운데서 뉴욕타임즈가 오래됐어요. 이제 날마다 사설을 쓰지 않는 게. 그리고 이제 어피니언을 많이 소개를 해주고 자체 칼럼니스트들도 있고 하는데 오하이오주의 마크 드와인 주지사가 오늘 아주 긴 길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각 지역에서 또 뭐 세계 각 나라에서도 이 방송을 듣고 보고 계시는데 미국의 오하이오주라는 요즘 그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스프링필드라는 데가 어떤 데인가 잠깐이라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요. 오하이오주의 마크 드와인 공화당 주지사는 스프링필드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지금 인구가 뭐 IT 이민자들이 뭐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 와서 트럼프 후보는 계속 이것도 부풀려요. 32,000명이라고. 원래 32,000명이 있었고 거기에 똑같은 32,000명이 뭐 불과 몇 주 사이에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완전한 거짓말도 아니고 거짓말이 많이 섞여 있고 그런 것이요. 막 뭐든지 부풀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스프링필드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때는 더 작은 마을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본인은 트럼프 후보와 JD 벤스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화당이니까. 그런데도 이 두 사람이 하는 말은 틀리다. 우리 오하이오주를 너무 분열시키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한번 그 글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특히 트럼프나 벤스나 불법 체류자라고 얘기하는 거 합법적으로 와서 백인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해서 다 죽어가는 스프링필드라는 그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던 차에 이렇게 된 거죠. 그 사람들도 좋은 거죠. IT에서 완전히 폭력에 시달리다가 이제서야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겠네. 아이들도 밝게 웃고 학교 가다가 이 트럼프 후보와 벤스 후보가 IT 사람들이 당신들의 뭐 애완동물까지 훔쳐다가 그냥 바베큐에서 먹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막 폭탄 위협이 오고 하는 거잖아요. 마크 드와인 주지사가 저뿐만이 아니라 저와 저의 와이프는 평생을 이 스프링필드라는 지역에서 10마일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습니다. 스프링필드라는 지역이 예전에 노예시대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피난처를 준 곳이고 기회가 아주 많은 좋은 역사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 뭐 지하철도 정거장, 가먼하우스, 그리고 그 당시에 막 자유를 추구하는 노예들이 막 탈출하고 그럴 때, 그런 때 이제 안전한 피난처가 됐었고, 그리고 미국의 뭐 최초의 동과 서를 잇는 그런 이제 그 연방 그 길이요. 그 올드 내셔널 로드, 뭐 프리웨이라고 해도 되나요? 여기에 정거장이잖아요. 스프링필드가. 남북전쟁 이후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정착을 했고 이민자들이 특히 많이 왔다고 하죠. 지금은 많이 쇠퇴해서 또다시 이민자를 받는 거지만 IT 이민자부터 아일랜드, 그리스, 독일 이거 트럼프 집안이네요. 이탈리아 많은 나라에서 온 이민자들이 스프링필드에서 정말 살았고 스프링필드가 되는데 도움을 줬습니다. 오랫동안 상업과 제조업이 굉장히 번창했었고 그래서 농기구의 대기업인 챔피언 머신 컴퍼니가 설립된 이후에는 챔피언 시리다 스프링필드를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1980년대, 90년대 굉장히 어려워졌고 제조업, 뭐 철도, 뭐 무슨 고소득, 일자리 같은 것이 줄어들면서 그러면 사람들이 빠져나가죠. 경제적인 쇠퇴기에 접어든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런 데서 일을 안 하려고 해요, 백인들이. 그러니까 이번에 제조업과 이런 데에서 뭐 유통 이런 일자리를 IT 사람들과 계약을 맺고 임시로도 오게 하고 해서 지난 3년 동안
뭐 일자리는 있는데 일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 일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IT 사람들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 것들 덕분에 지금 합법적으로 그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우리 스프링필드를 살리고 있는데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과 전에 대통령이었고 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IT 이민자들을 이렇게 취급을 하니까 폭탄 위협이 계속 일어나서 지금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스프링필드의 그 시장이요. 그리고 주지사도 무슨 고속도로 순찰대도 학교에 다 보내고 했었잖아요. 전직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우리 오하이오주의 상원의원 J.D. 벤스를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이 두 사람과 다른 사람들이 증거 없는 주장을 반복하고 스프링필드에 사는 합법적인 이민자를 폄하하는 것을 보면서 슬픕니다. 우리 도시 사람들을 해치고 그곳에서 정말 저처럼 태어나고 살았던 사람들 다 상처를 주는 일입니다. 물론 바이든 행정부가 남부 국경을 통제하지 못한 것은 트럼프와 벤스 이 두 사람이 논의하는 아주 중요한 이슈라는 것 맞습니다. 미국 국민들도 당연히 이민 이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IT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언어적으로 공격한 것은 국경 이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주장을 아주 흐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이제 이슈라는 거예요. 이렇게 남을 공격하는 것으로 이슈로 만들어서 정책 대결을 해야지 되는데 이렇게 트럼프와 벤스의 커멘트를 비난을 했습니다. 나는 트럼프와 벤스가 말한 것을 스프링필드에서 보지 못했습니다. 그게 어쩌다가 간 사람이 못 본 게 아니라 본인은 거기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니까 안다는 얘기잖아요. 트럼프와 벤스의 말이 시와 시민을 다치게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뉴욕타임스를 가짜 뉴스라고 얘기하신 분들, 공화당의 중요한 인물들도 정말 본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슈가 있으면요, 뉴욕타임스에서 받아주면 뉴욕타임스에 글을 쓰길 원합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받아준다면 워싱턴 포스트에 글을 쓰길 원합니다. 가짜가 아니고 가장 품위 있는 매체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요즘 민주당원들이 총을 무척 많이 산답니다. 그 내용부터 전해드려야지 되겠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아주 길게 쓴 기사인데요. 40년 전에 민주당으로서 총계 소지자 하면은 아주 백인, 나이든 보수, 남성이 많았답니다. 사냥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는 뭐 제조업, 자동차업 이런 것 있으니까 또 철강산업 같은데 종사하시는 분들. 근데 오늘날은 너무 다양하고 지난 5년 동안은 상당히 또 달라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소수인종과 민주당원도 총을 많이 살고 있는데 오레곤주 포틀랜드 안녕하세요. 루이스 앤 클라크 대학교의 인류학 교수님, 또 이 총기 소지자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는 분들, 제니퍼 분들이 아니라 제니퍼가 하버트 이 교수가요. 5년 전에 총 살 생각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이 총을 사는 이유 뭐 이런 것들 민주당의 재발견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안전에 대해서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특히 올해는 선거 때문에 트럼프 그 후보가 만약에 이제 내가 대통령이 되지 않을 경우 내가 또 이제 뭐 범죄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경우 이런 때에 그 반항적인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두렵고 그리고 또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된다 할지라도 그럼 민주주의가 어떻게 되지 하는 그 종말에 대한 이런 것들도 두렵고 또 하나 그렇게 말하고 정치적인 아주 폭력적인 언어를 쓰는 트럼프 후보 자신이 2번이나 암살 시도를 당했었잖아요. 게다 대고 또 뭐 성소수자에 대한 엄청난 증오 범죄 같은 것. 유대인들은 유대계대로 뭐 하마스와의 전쟁 이후에 위협을 느끼고 하니까 유대계 민주당이 많잖아요. 사회적인 이슈 때문에. 이렇게 해서 민주당 사람들이 총을 많이 산다는 얘기입니다. 시카고 대학교에서 뭐 좀 초당파적인 연구기관입니다. 노크죠. 여론조사도 많이 하는 그런 장기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또는 난 민주당 쪽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29%가 집에 총이 있답니다. 이거 2022년도거든요. 2010년도에는 22%였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그게 이제 뭐
29%로 막 증가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3,5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고요. 그에 비해서 2022년도에 공화당원은 55%밖에 안 되나요? 55%가 총을 갖고 있답니다. 이것도 2010년 이후 3%포인트가 증가할 때 민주당은 총 소지가 같은 기간에 5%포인트가 증가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요즘 총을 많이 산다는 거예요. 민주당이 총을 살 땐 보통 이제 시골에 사시는 분들, 사냥을 하시는 분들, 원래는 민주당이 그럼 처음부터 이렇게 총기에 대해서 규제를 하자고 한 꼭 그건 아닙니다. 민주당도 과거에는 민주당이다 공화당이다 할 것 없이 시골에 사면 사냥해야지 되고 하니까 총을 많이 샀는데 90년대 초반부터 민주당의 총 소지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이건 어제 그 카멜라 해리스 후보도 얘기했지만 나도 총기 소지자지만 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나 왜 전쟁터에서 쏘는 총을 가지고 다녀야 되지? 그리고 신변 조사 같은 거 그런 거 체크를 해야지 되는 것 아니야? 상식적인 선에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민주당 쪽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은 총기 규제의 당이 됐고 공화당은 총기 권리의 정당이 돼버렸다. 뭐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 선거에 대해서 트럼프 측에서 내가 지면 부정선거야라고 딱 한 자락을 깔아놓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 선거관리국 이런 데가 그냥 공무원이에요. 일하면 돼요. 하는 일 하면. 사람들은 다 그 사람들 하는 일을 믿고 사람이니까 어쩌다가 약간의 모든 일에서 다 마찬가지로 실수가 있겠지만 그건 의도적인 아주 대단한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너무 위협이 많으니까 많은 지역에서 특히 조금 아주 그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이 지역은 뭐 애틀란타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눈 뜨고 보는 지역이잖아요. 그런 지역이 선거 관리 그 오피스 자체를 너무 이거는 뭐 방탄유리로 다 막아놓고요. 비상 상황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비상 버튼 같은 거 그리고 보안 카메라 네트워크도 전보다 더 철저히 우편 투표 용지는요 따로 어떤 그 시스템에 의해서 내려오게 우리 뭐 코스코 같은 데 가면 돈다발 내려오듯이 거기에 뭐가 묻어 있는지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조지아주의 코브 카운티도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선거 이제 투표 업저버들 그리고 당일에 근무할 사람들도 보호하기 위한 굉장히 많은 그 어떤 그 뭐 무전기에도 패닉 버튼 같은 거 다 달아주고 한다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정치적인 폭력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애틀란타의 코브 카운티 같은 경우 당연히 민주당 지지자가 많은 그런 곳이잖아요. 뭐 여러 가지 뭐 가스관 창문에도 뭔가를 다 그 조치를 취해놓고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이런 일들이 지금 미국에서 엄청 많이 선거뿐만이 아니라 선거 이후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모두 뭐 이런 때는 어떡하겠어요. 좀 스트레스 받아도 좀 조심들 하셔야지 되겠죠.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께 가장 전해드리고 싶었던 뉴스입니다. 제일 먼저 준비를 했었는데 오늘 뉴욕타임스가 패션이라는 거 가슴 축소 수술을 많이 한대요. 젊은 사람들이. 패션이 주기적이고 패셔너블한 체형도 주기적으로 많이 이제 시대에 따라서 변하죠. 캐서린 헵번 막 팬트 슈트 입었다가 마릴린 몬로에게 풍만한 가슴 그다음에 이제 또 마른 듯한 뭐 트위기 그리고 마돈나, 카다시안 이러다가 타임스의 그 스타일 섹션의 편집장이 오늘 쓴 글이거든요. 2019년 이후에 유방 축소 수술이 64%가 늘어났답니다. 이거는 뭐 유행인 것만도 아니고 뭐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했지만 특히 30세 미만 사이에서 유방을 작게 만든다는 거예요. 원래 유방을. 그리고 마취해야 되죠. 고통스럽죠. 뭐 여러 가지를 겪는 거를 오해할까? 뭐 수유 능력까지 변할 수도 있고 하는데 그래서 패션이 변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정치적인 것, 문화적인 것을 반영하기도 하고 뭐 예를 들면 마가렛 대처에 반대하는 영국의 뭐 이 펑크가 나온다던가 빈티지 그리고 요즘은 뭐 세컨핸드
G세대는 이런 거 많이 환경 때문에 많이 하잖아요. 여성의 참정권, 성혁명, 뭐 전문직 진출, 미투 등 모든 것들이 다 여성의 몸과 패션의 역사를 만드는데 외적인 모습뿐만이 아니라 몸까지 다 이렇게 하는데 성형외과 의사들이 하는 얘기나 모든 것을 종합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요, 소셜미디어 같은 데서 막 퍼져서 입소문 등등으로 해서 돈도 많이 들잖아요. 거의 이건 보험으로 커버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환자들은 유방이 너무 커서 어렸을 때부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남성들이 너무 뚫어져라 하고 쳐다보고 그리고 아직 어린데 선생님이나 엄마, 뭐 아빠들이 좀 가리라고 왠지 그게 뭐 수치스러워야지 된다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뭐 초등학교 때 이제 쉬는 시간에 줄 서 있으면 선생님이 이렇게 옷깃을 이렇게 올려준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죠. 난 잘못한 것도 없는데 뭐 가슴이 있었을 뿐인데 그리고 운동할 때 뭐 트랙 뭐 피겨 스케이팅, 스노우보드, 하이킹, 파티에서 춤출 때도 불편했었던 사람, 어떤 사람은 허리가 아프다고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이유를 정확하게 뭐든지 다 끄집어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은 유방 축소 수술을 하는 그런 그 여성들이 많이 있다 하는 얘긴데요. 그래서 무슨 특별한 이중 브라를 해야지 된다던가 뭐 이랬는데 그 스타일리스트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인의 몸에 대해서 아이들을 아예 몸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 그런 캠프에도 그럴 정도인데 사람들이 여성들이 이 얼굴이 어떻게 생겼어? 몸이 어떻게 돼 있어? 여기서 완전하게 해방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난 가슴이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그대로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려면 결국은 남자가 변해야지 된다는 얘기를 이분은 하고 있어요. 과도하게 막 성적 대상이 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남자가 변해야지 된다는 얘기거든요. 강혜신이었습니다.